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른바 양안 갈등이 자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양안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요. 대만의 금문도라는 섬은 대만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더 가깝게 있는 섬인데, 이곳은 과거부터 꽤 치열했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특산품들인 금문 고량주, 포탄으로 만든 칼 같은 것도 그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라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대만 금문도에 얽힌 역사적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토종 씨앗, 즉 종자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종자 가격이 치솟기도 하고 종자 사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비싸지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과 밥상 문제, 더 나아가 식량 안보 문제까지 이거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종자 시장의 문제와 이슈를 다룬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중국과 대만은 세계에서 제일 사이 안 좋은 나라로 꼽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늘 높은 상황인데, 그 중심에 놓인 대만의 금문도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전쟁에 얽힌 이야기가 많은 이곳의 다양한 이야기들 살펴서 들어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예, 금문도가 대만에 있는 섬이에요? 행정구역상은 금문도가 대만에 소속이 돼 있지만, 예. 지도를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금문도가 중국 대륙에 거의 붙어 있어요. 중국 남부에 보면은 그 복건성에 우리식으로 하면 하문, 네. 중국식 말하면 샤먼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 앞바다에 1.8km 앞바다에 떨어져 있어요. 금문도가 1.8km면 한강 폭이거든요. 그냥 뭐 약간 과장해서 중국 대륙에서 야! 그러면 금문도에서 들려요. 목청 크신 분이 얘기하면. 네, 예. 근데 그것이 요즘 그 외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양안 관계, 중국 대륙과 이제 대만 관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금문도거든요. 네. 요번에 그 무인기 뭐 격추를 했다 하는 것도 금문도에서 그 발생한 일이고. 중국 땅에 그렇게 가까운 금문도가 네. 대만 땅이에요? 대만 땅이에요. 아, 대만에서는 오히려 멀고. 타이페이에서 230km 떨어져 있거든요. 어쩌다 그게 대만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타이페이에서 230km 떨어져 있고, 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8km 떨어져 있는 땅. 그런데 타이페이 소속이다. 대만 소속이죠. 예.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땐 최전방이죠, 여기가요. 그러네요. 뭐 우리로 치면 약간 뭐 백령도 정도 개념. 네. 그러니까 지금도 금문도 가면은 이 대만 해병대가 네. 최전방을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금문도라는 조그만 섬이 네. 왜 이셔마 지금도 타이완, 그들은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타이완의 행정구역이 됐나? 그리고 이 금문도 하면은 금문도의 거의 이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금문 고량주라는 술이거든요. 예. 많이 드셔봤을 거예요. 하필 왜요? 아닙니다. 아니, 이 기자님 술 안 드시는구나. 드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심심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안주가 괜히 있습니까? 그렇죠. 금문고량주라고 해서 웬만한 그 중국집에서 많이 드세요. 예. 또 이게 또 38도짜리가 있고 58도짜리가 있고, 이거 마시면은 건강 검진하는 것 같아요. 쭉 내려가는 게 느껴지니까. 내 장기의 위치가 다 파악이 돼. 식도가 여기 있고. 예. 금문고량주는 왜 금문도에서 탄생을 했나? 이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이 국공내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국민당군과 그 공산당, 그러니까 장개석과 모택동의 그 내전, 예. 이 관계가 있는데, 일단 타이완, 대만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중국권에 들어갔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게 1661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영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식민지, 포르투갈 식민지의 개념이 더 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포르투갈과 이쪽에서는 포모사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게 중국 역사에 편입이 된 것이 1661년부터인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그 명청 교체기였어요. 이때가요. 예.
명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여진족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청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명나라의 한족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 환영. 우리들은 지금부터 변발 머리 깎고 청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안 했겠지요. 그렇겠죠. 당연히 저항 세력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저항 세력을 형성했던 것이 정성공이란 인물이에요. 예. 성이 정씨고 이름이 성공인데 아버지가 지금의 이 복건성과 광동성, 중국 남부를 휘어잡던 해적이었어요. 한족 해적이요. 당연히 아버지 때부터 청나라 만주족 물러가라. 우리 한족의 명나라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예. 운동을 했거든요. 아들인 정성공도 물려받으면서 일단 해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륙을 봉쇄를 해버려요. 예. 봉쇄를 하고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노략질을 한 거죠. 상륙해서 노략질하고 또 이 청나라 군대들 괴롭히고. 네. 청정부에서 야, 저 정성공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또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냐면 모든 중국 해안가 해안으로부터 20km 안으로 내륙으로 모든 백성들 다 안쪽으로 속에 들어가라. 해안으로 나와가지고 정성공 세력과 거래를 하면은 바로 사형이다. 그래서 20km 안쪽으로 다 밀어붙여버려요. 예. 싹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성공도 야 이거 청나라 정부가 저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네.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잠깐 우리 저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본거지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어디가 좋은가? 지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저 밑쪽에 포모사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들어갑시다. 해서 1661년에 정성공이 대만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이게 예. 지금도 대만이 대만의 그 한족의 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만인들이 그래서 정성공을 자기들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타이완에 가시면 그 뭐 까오슝도 그렇고 타이난도 그렇고 타이페이도 그렇고 사원이 있고 들어가면 둥둥하게 생긴 아저씨를 모시는 사당이거든요. 다 정성공을 모시는 정성공님이에요, 사당이에요. 그분이. 근데 정성공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20년을 못 버팁니다. 청나라가 네. 대규모 수군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정성공 정씨 일가를 박살을 내버려요. 그때부터 타이완은 청나라 만주족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예. 세월이 쭉쭉쭉 흘러요. 흐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예. 일본으로 이 타이완이 넘어가요. 근데 의외로 타이완에 살던 원주민들은 정성공의 후예들이죠. 예. 쌍수 들고 환영을 해요. 일본 어서 오시라고. 왜요? 왜? 네? 왜? 그만큼 역설적으로 여진족, 만주족의 탄압이 심했던 거예요. 아하. 너 죽어봐라. 너 우리한테 덤볐지. 그래서 타이완이 일본 식민지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지만 네. 의외로 반발을 안 했어요. 일제 타도 물러가라. 예. 근데 이제 그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제 해방을 맞이해요. 일본군이 물러가고 누가 들어오냐면 타이완에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모택동과 이제 국공 내전을 이제 펼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유일한 합법 정부는 국민당 정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유일한 합법 정부니까 장개석의 국민당군이 타이완에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점령하겠다. 그때부터 어마무시한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륙에서 넘어온 국민당군이 네. 내성인과 외성인을 나눠 가지고 차별을 하는데 내성인은 1661년에 정성공이랑 같이 들어왔던 옛날 한족들을 원주민이라고 하면서 예. 내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그때부터 들어왔던 국민당 소속을 외성인이라고 하면서 외성인이 내성인을 어마무시하게 탄압을 하는데 아하.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사단이 일어나요. 그 1947년 2월 27일에 당시 이제 모든 담배가 이제 그 국민당이 장악해서 전매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 돈 필요하니까 우리가 팔겠다고. 근데
원주민 내성인 출신 할머니 한 명이 몰래 담배를 팔다가 국민당 자경단에 딱 걸려요. 네. 할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거 전매 우리 국민당에서 팔아야 되는데 왜 내성인은 할매가 팔아요? 하면서 개머리판으로 할머니를 찍어요. 그걸 봤던 옆에 있던 내성인 청년들이 네. 격분을 했겠죠. 그렇겠죠.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발포를 해요. 청년들을 향해서. 아하. 이 소식이 타이완 전역으로 다 퍼집니다. 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947년 2월 28일에 내성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데 네. 국민당 물러나라. 이거를 국민당군이 뭐 이건 기록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총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력 진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당 측 자료에 따르면은 3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사망을 해요. 원주민들 내성인들이. 이게 타이완 근현대사의 약간 뭐라고 할까 흑역사인 228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로 치면 약간 뭐라고 할까 5.18 민주화 혁명과 뭐 이 4.3 제주 네. 사건을 네. 합친 거거든요. 이게 최근까지도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너의 정치적 판단을 물어보는 거 이거 물어봤어요. 타이완인들이요. 아니 그 국민당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은 국민당 쪽. 아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원주민들을 탄압합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한족들. 아, 지금도 그 감정이 매우 남아 있어요. 어허. 예전에는 그 타이완 주민등록증에 찍혀 있었다고 해요. 내성인 출신, 외성인 출신 이런 식으로. 요 단계를 거치면서 뭐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 박살나죠. 네. 1949년 12월 미군 측에서 제공한 군함을 타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륙을 포기하고 타이완으로 들어갔는데 장개석이 열이 받은 거예요. 지도를 딱 펼쳐보니까 웬만한 섬들은 다 모택동에게 넘어갔는데 딱 한 섬이 눈에 보인 거예요. 금문도. 아직까지 안 넘어갔어. 공산당에. 이 섬 무조건 사수하라고. 이거 나중에 우리 다시 대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대륙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 섬 반드시 필요하다. 아하. 목숨 걸고 사수하라 금문도를. 그래가지고 1949년 12월에 네.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국민당 해병대가 건너갔고 네. 금문도로 모택동도 수군을 보냈고 했는데 약간 그 모택동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섬을요. 야, 저 코딱지 같은 섬 그냥 쉽게 점령하겠지. 갔다 와라. 했는데 극렬 저항을 하다 보니까 상륙 자체를 실패를 해버려요. 모택동의 이 인민해방군이. 모택동이 열이 받아가지고 네. 전군 다 출동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금문도 함락시키라고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터져요. 이게 1949년 12월이잖아요. 바로 다음 해에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죠. 한국 전쟁이 터져버려요. 예. 김일성이 뚜두뚜두뚜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이른바 중공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금문도 딱 기다리라고 한반도 상황 정리한 다음에 잠깐 다시 갔다 올 거야. 그때 휴 시간 좀 벌었다 금문도는. 그때부터 이 금문도를 최고의 요새화를 시킵니다. 대만이. 지하 갱도 다 파가지고 아무리 포탄을 날려도 우리 끄떡없을 정도로. 네. 요것도 지금 금문도에 가면 다 관광 코스로 돼 있거든요. 지하 갱도 투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게 1952년도 정확하게 이 타이완 군 당국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타이완 해병대들이 바로 앞에 1.8km 앞에 인민해방군들이 있는데 랄랄랄랄랄.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타이페이에서 230km 떨어져 있대 우리가. 저 벌벌 떨고 있는 병사들을 사기를 우리가 뭐 좀 끌어올려줘야 되겠다. 네. 딱 보니까 하필이면 금문도에 수수밭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수를 중국어로 하면 고량이잖아요. 몰랐어요. 술을 좀 드시라니까요. 그런 안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모님 고량 두 접시요. 네. 3인분 같은 이제 2인분. 네. 그렇군요. 수수는 우리말이고 네. 수수를 이제 한자로 하면 고량인데 이거 가지고 고량주 만들자. 그래서 군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고량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금문 고량주가 탄생했는데 네. 도수를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려요. 58도.
그 관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문도 여름에 한 4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쪄 죽어요. 거기에 60도짜리 술을 먹는다? 해롱해롱. 다 싸울 수 있어. 아, 잘 싸우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문도 현지에 가시면 58도짜리 한 병이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안 해요. 왜냐면 지금도 국영공사에서 그걸 생산하거든요. 네. 원래 탄생 자체가 군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술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면 한 병에 한 9,000원 우리 돈으로 하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격은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많이 비싼 모양이군요. 직접 거기까지. 네. 근데 이 1958년도 예. 8월 28일에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금문도 점령하라 해서 8월 28일에 포격을 시작을 해요. 네. 40일 동안에 47만 발의 포탄을 날려요. 47만 발. 와. 그때 정말 금문도의 해발이 2m 낮아졌다고 해요. 다 땅이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와. 근데 별 피해는 없었어요. 왜냐면 다 지하 갱도를 뚫어놓은 상태여가지고. 네. 그 폭격이 2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1979년 1월 1일 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는 그 시점까지 20년 동안 계속 쉬지도 않고. 그럼 금문도에서도 뭔가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노래로 반격을 해요. 노래로요? 你问我爱你有多深 등려군이 불렀잖아요. 예. 등려군은 대만 가수예요. 등려군 이리 오라 해. 그 등려군을 대만 금문도 최전방에 앉힌 다음에 하루 종일 확성기로 노래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금문도 가면 있거든요. 단일 사이즈 스피커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스피커가 있어요. 이거를 대륙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우리 대북 방송 같이 네. 하루 종일 니원와이니 노래를 부르기 시킨 거예요. 예. 지금도 등려군이 앉아서 노래 불렀던 그 스튜디오가 그대로 복원돼 있거든요. 왜 노래를 불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미로운 노래 불러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려라. 적의 사기를? 그 영화 천밀밀 보셨죠? 예. 거기 보면 장만옥이랑 여명이 홍콩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본토에서 온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본토에서 온 노동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등려군 노래잖아요. 그거 천밀밀도 그렇고. 예. 왜 중국 노동자들이 본토 노동자들이 대만 가수 노래를 들었나? 네. 그때 등려군이 하루 종일 금문도에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대륙 20km까지 이게 들렸대 이게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만 가수인 등려군의 노래가 중국 본토에까지 이제 인기를 끌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문도 지금 여행을 가시면은 뭘 파냐면 거의 금문도의 이 주민 소득의 그 인컴의 1위가 이거거든요. 네모나게 생긴 칼을 팔아요. 포탄 칼이라고 해가지고 금문도에 47만 발의 포탄이 꽂혔잖아요. 네. 금문도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것이 저 포탄을 갈아가지고 칼 만들자. 그래서 칼을 만들어요. 포탄 껍질로요? 포탄 껍질로. 그러니까 지금도 금문도 가시면 골목골목마다 칼을 팔거든요. 네. 그 포탄 갈아서 만든 칼이에요. 아. 이름도 새겨줘요. 이진우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 써주고. 네. 그 칼 정말 유명한 분도 지금 가지고 계시고 나 그 칼이라고 자랑도 TV에서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다 안 팔렸어요. 그 포탄. 포탄 아직도 남아 있고 현장에서 갈아줘요. 나 저 포탄으로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포탄으로 갈아요. 47만 발이 아직 남아서. 엄청 남아 있다. 아.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나 이거 가서 사왔어 이거. 이연복 셰프. 아, 저 연희동에서 식당 하시는 그분. 네. 아. 언제 기회 되시면 회식 거기서 하시면은요. 예.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 좀 보여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가시죠. 바로 갈까요? 끝나고? 네, 끝나고 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한 대만 금문도의 역사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기상이변도 잦아지고 또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늘면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식량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량의 씨앗들, 종자에 대해서도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누가 특허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고민도 깊어집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종자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품종 개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종자에 대한 상식을 좀 넓힐 수 있는 책 한 권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갖고 오신 책 제목은 종자 세계를 지배하다라는 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기후위기도 말씀하셨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우크라이나 지역이 뭐 밀 생산지, 전 세계 밀 생산지의 주요국이다 그래서 네. 농산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물가라는 게 결국 물건의 가격이니까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물건 안 사면 가격 빠지겠지인데 사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안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물건값은 계속 오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쌀 가격 폭락 때문에 뭐 또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종자 산업 뭐 쉽게 말하면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종자는 예전에는 뭐 농부가 그냥 수확하고 나서 내년에 씨 뿌려야지라고 갖고 있으면 그거 다시 뿌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엔 이 종자 전문 회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특정 품종에 대한 종자는 그 회사만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로열티 내고 농사 지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종자 회사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규모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종자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종자 산업이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이 독점의 폐해가 가격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책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종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단일화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건 좀 뒤로 차지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자 산업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아니 종자라는 게 농사 지어서 씨 나오면 그 씨 뿌리면 되는데 내년에 또 뿌리고 네. 후년에 또 뿌리고 네, 그러면 되는데 그거 뭐가 문제가 되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이? 뭐 약간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로열티를 내야 되는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네, 로열티 내고 사와서 열매 맺은 다음에 그 열매에서 그 씨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뿌리면 이제부터는 로열티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게 우리가 사면 다른 것들은 낡아서 없어지거나 먹어서 없애는 건데 네. 씨앗이라는 건 심으면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씨앗이 뭐 한 개에서 뭐 많게는 100개까지도 나오고 그 이상도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산업이 클 수 있었던 거는 이걸 법으로 특허 같은 걸로 막아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모르시는데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 유전자 수호 경찰이라는 게 있답니다. 유전자 수호 경찰. 네. 미국의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특허로 보호받는 종자를 뿌려서 수확한 종자를 다시 심는 걸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파종하는 걸 감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내고 하는지 네. 안 내고 그냥 뿌리는지. 아니 종자는 샀어요, 돈 주고. 네. 근데 그거 재배해서 다음에 열매 열리면 네. 거기서 씨를 받아서 파종을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종자를 사면 종자 봉지 뒤편에 여러 가지 뭐 특허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데 네. 재파종을 금지합니다. 뭐 1년의 수확만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걸 실제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 유전자 수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검사를 하고 그게 의심되는 곳들은 바로 적발을 해서 해당 회사에 알리면 이 회사가 바로 소송을 건다는 거죠. 이 회사에 돈 주고 농사 짓는 농민이 누군지는 회사에서 리스트 갖고 있을 테니 네네. 다니면서 여기는 돈 안 냈는데 저 꽃이 피어 있네? 네. 그래서 한 해 뭐 500건 이상의 이런 소송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어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네. 씨를 받아서 함부로 심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그렇군요. 나오고요. 네. 예. 종자가 많이 비쌉니까? 그 씨가?
꽤 비쌉니다. 종자가 얼마나 해요? 제가 이제 뭐 이 책이랑 다른데 조사를 좀 통해서 알아보니까 토마토 종자를 예로 들면은요. 네. 토마토 종자 1g 가격이 한 33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금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금 시세가 어제자로 제가 보니까 1g당 도매가가 7만 5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마토 종자가 금 가격보다 3, 4배 비싼 상황이죠. 1g. 예. 와, 보통 우리 약국에서 사는 알약 하나가 보통 그 정도 하죠. 네네. 한 1000mg 정도 하면 그게 이제 1g이니까 그 알약 하나 정도 크기에 있는 토마토 종자가 33만 원 한다고요? 네. 근데 그 안에 예. 물론 씨앗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있겠죠, 당연히. 파프리카를 보통 파프리카는 조금 더 싼데요. 네. 파프리카를 보통 1000잎, 그러니까 1000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게 한 7g 정도 한다고 해요. 예. 이거를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게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이걸 와. 그램당으로 계산하면 이건 한 8에서 9만 원 정도 하는 셈이잖아요. 세상에. 네. 그러면 이건 거의 금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금보다 조금 비싼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 산업을 연간 산업까지 추산한 게 3년 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세계 한 86조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를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반도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를 전 세계를 우리가 7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종자 관련 산업이 780억 달러니까 예.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들이는 이런 종자들에다가 얼마나 로열티를 주고 있나라는 통계를 보면 네. 매년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의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매년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꽤 큰 금액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주권이라는 문제로 보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 봉지에 70만 원 주고 사면 그 안에 로열티가 들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 사면서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종자 자체를 수입해 오니까. 네네. 로열티가 아니라 그냥 종자 값이네요. 네. 그렇군요. 벼도 우리가 주로 이제 쌀농사지어서 우리가 먹는 밥인데 그것도. 네. 벼는 사실 우리의 주식이다 보니까 네. 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품종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시는 게 통일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통일벼라는 걸 국가적으로 저희가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싼 값에 공급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특허권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벼를 처음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나 그 다음에 그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벼의 이 키가 좀 작아야 되고 바람에 잘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잘 안 쓰러져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수확량은 훨씬 많아야 아무래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허문회 박사라는 분이 특별연구원으로 국제 벼 연구소라는 곳까지 가셔서 그 당시에 행크 미첼 박사라는 해외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이 통일벼를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벼보다 약 30% 정도의 수확량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도 좀 작은 종자를 개발을 해서 네. 그 당시에 산업훈장 뭐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국내는 그래서 이 벼 때문에 이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비용이 나가는 건 없거든요.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확량이 이제 너무 많아서 물론 농가를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수확량을 줄이거나 쌀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벼의 품종은 분질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밥으로 먹는 이 찰진 거 말고 네. 수분이 좀 없어가지고 가루로 밀가루처럼 가루로 잘 만들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내의 이슈는 벼의 품종은 도리어 찰진 쌀보다 찰지지 않아 수분이 별로 없어서 분질 그러니까 이렇게 가루로 만들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지금 통일벼나 이런 것들은 가루로 만들려면 물 속에 담갔다가 네. 뭐 다시 그걸 분질하기 쉽도록 바꾸는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질미를 공급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는 좀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돈 주고 종자를 사와서 이듬해 농사를 지으면 이제 그 열매에서 똑같은 씨가 나오니까 네네. 그거 따로 모아놨다가 그냥 몰래 심으면 들킨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야 뭐 미국 회사들이 그 경찰들 고용해서 뭐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까지는 안 오지 않나요? 아니 농촌에서 뭐 미국 유전자 경찰이 우리나라까지 올 일은 없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얘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UPOV 조약이라고 해서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조약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1970년대부터 얘기가 되고 뭐 개정되고 뭐 발효된 이후에 개정도 좀 되고 그래가지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78개국이 가입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육성된 식물 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보호하고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걸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고요. 그리고 종자와 관련된 다른 협약으로 2010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나고야 의정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특정 국가의 토종 자원하고 그에 대한 지식 권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걸 어길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와 기준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자 회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때 이런 기본 의정서라든지 조약에 따라서 되게 되고요.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가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발효가 됐고 2018년 8월부터 이 권리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권리를 준수해야 되는 국가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그럼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 수 있는 로열티 받을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해야 될 텐데 네네.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글로벌 기업들이 종자 산업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우리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더 급한 상황이고요. 밖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종자 얘기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청양고추잖아요. 청양고추는 이름은 청양고추인데 네. 지금 현재 이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이 청양고추의 종자 로열티가 독일 바이엘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회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바이엘에 인수된 우리나라 모양이에요? 종자 기업들이 어려워서 예. 해외로 인수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들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네. 청양고추 사 먹으면 이 로열티는 전부 독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양고추 씨가 좀 비싸다는 말이군요. 네. 그리고 포도가 가장 국산 종자 자급률이 제일 낮은 품목에 속하는데 네. 포도는 98%가 해외의 종자를 지금 쓰고 있고요. 제주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90%가 일본 품종이고 국내 재배 중인 파프리카의 대부분도 외국 종자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 사과와 배의 국산 종자 자급률이 18%에 불과하니까 대부분 우리가 먹고 하는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의 예. 좋은 품종들은 외국 품종을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신토부리 사과도 있고 신토부리 포도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게 외국 종자에 비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외국 종자 로열티 내고 사서 쓰고 소비자는 맛있게 먹고 뭐 그런 두 거 가지입니다. 아닙니까? 소비자의 예. 선호도로 떨어지지만 네. 재배의 문제도 있거든요. 병충해에 강하거나 수확률이 늘어나는 종자가 개발되면 농가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잖아요. 수확은 많이 할 수 있고. 그 로열티 좀 주더라도 네. 농약값 덜 들고 네. 수확도 잘 되고 네. 소비자도 좋아하고 그러면 뭐 로열티 주고 쓰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시장은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네. 우리 신토부리 종자들이 별로 사라져가는구나라는 느낌에서 네. 근데 뭐 경쟁력 떨어지는 게 사라져가는 거야 하나 둘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가 그게 보다. 무슨 문제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우리 이 얘기 할 때마다 예. 아이고 큰일이다. 우리나라 전통 종자가 다 사라져가니 이거 조상님 볼 면목도 없고 좀 과도하게 걱정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제기를 하냐면 이게 좋고 이게 생산량이 많고 병충해에 강하다고 하니까 예. 단일 종자화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겠죠. 벼도 그렇겠죠. 예. 뭐 300종, 400종 이상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일벼로 다 통일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네. 그 단일 품종에 취약한 병충해가 있습니다. 그 병충해가 한번 오면 바로 식량 문제가 터져요. 인도에서는 면화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예. 우리나라도 70년대 이후에 통일벼가 지급된 이후에 병충해 문제가 터져서 그래서 식량의 이 품종의 단일화는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병충해가 하나 덮쳐도 네. 그중에 한두 개만 문제 생기고 나머지에서는 수확이 되지. 네. 다 경쟁력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만 심다 보면 그거에 딱
공격을 잘하는 병충해가 생기면 그 해는 전멸이다. 어떡할 거냐. 그 얘기군요. 그리고 인간들도 바이러스에 적응하는 것처럼 예. 식물들도 바이러스에 적응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확량이 좋았지만 갈수록 수확량이 안 좋아지고 또 다른 병충해에 대한 농약을 들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농가들의 비용이 늘어나고 네. 이 로열티 문제 등이 생기면서 농가들이 도리어 피폐해지는 현상들도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이 식품 종자 산업을 보면 안 된다라는 예.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사실 이거 2부로 생각하고 다음 주에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딸기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딸기는 우리나라가 막 수출도 한다면서요. 딸기가 그러니까 종자 문제가 되면서 딸기 쪽에 대한 종자 개발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 3, 4년 전에 농촌진흥청하고 충청남도가 설향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대박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운동 경기 때문에 왔던 선수들이 서양 딸기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일본으로 역수출도 되고 그래서 예. 지금 딸기는 한 60% 정도가 토종 품종으로 좀 개선된 대표적인 좋은 사례 이렇게들 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심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맛있는 딸기 됐는데 네, 그럼 이 씨를 일단 모아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의 과정을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학교에. 예. 그러니까 어떤 두 종이 결합을 하면 그 밑에 자녀에서 우성과 열성이 나오고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여러 가지 형질이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에 예. 보면 뭐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좋은 품종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붙여보고 이렇게 접붙여보면서 그래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GMO 유전자 변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안에서 이 병충해에 강하도록 조금 변형하고 수확량 늘도록 변형하고 하는 네. 방식인데 딱 들어봐도 뭐가 편할 것 같으십니까? 유전자 바꾸는 게 네. 제일 간단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저렇게 접붙이다 보면 뭐 세월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3년, 4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종자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예. 유전자 변형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유전자 변형된 종자들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식품의 안전 문제, 그러니까 이 GMO 농산물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형. 예,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이건 괜찮다는 분도 있고 네. 문제라는 분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뭔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바꿨는데 해롭지 그럼 이롭겠어? 라는 쪽과 네. 아니 도대체 뭐가 해롭다는 뜻이냐.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증명된 게 먹었는데 없는데. 괜찮은데 그리고 싸게 우리가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점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용할 만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래서 이 품종 개발 과정을 뭐 순서상으로 보면 뭐 변이 창출, 선발, 고정, 증식, 보급 이런 순서를 통해서 품종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종자에 대한 얘기 혹시 다음 시간에 남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마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